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FOMC 회의 결과 충격 속에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진 모양새였는데요. 장 초반부터 급락세로 시작했던 우리나라 증시 반등세를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하락폭 만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환율 역시 비상인 상태인데요. 우려했던 1,400원을 13년 만에 돌파하는 모습 오늘 나타났고요. 최대 1,434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락폭 만회하면서 어느 정도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언급이 소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종목별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이니까요. 관망적인 자세로 투자 전략 세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나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FOMC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자 새벽 3시에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FOMC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올렸죠. 네, 맞습니다. 이 FOMC의 결과대에서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3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2.25에서 2.5%인 기준금리는 3%에서 3.25%로 인상됐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이번까지 5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한 건데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1월 이후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가 잡기를 최우선 과제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와 역전 차이가 심해지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연준의 이번 조치로 인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금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지난 7월에 연준이 두 번째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뒤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약 2년 반 만에 한국을 상회했는데요. 이후 지난 8월에 한국은행의 0.25%포인트 인상 조치로 양국의 금리 수준이 같아졌지만 이번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다시 격차가 0.75%포인트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남은 10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를 웃도는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요.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에 따라서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화 약세는 수입 물품의 환산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추기는 등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이루어진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나 이 중견급 업체들이 하도급의 이 기술을 좀 훔쳐도 처벌이 솜방방이라는 이 지적들이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훔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사례가 적발되어도 부과되는 과징금은 10억 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5년여간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가 부과된 사례는 총 27건입니다.
법 위반 사항에 기술 자료 유용이 포함된 사례는 이 중 11건이었는데요. 5년여간 기술 유용 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최대 13억 8,600만 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당한 기술 자료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포함한 금액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도급 입장에서는 이 핵심 기술을 뺏게 되면 자칫 파산에 이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술 유용 행위들을 왜 강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사례가 일으킬 수 있는 막대한 피해에 비해서 과징금이 적은 이유는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정액 과징금 상한도 낮기 때문입니다. 보통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금을 법 위반 금액으로 보고 여기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서 과징금을 정합니다. 하지만 기술 유용 행위는 현행 규정상 법 위반 금액을 정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 중대성을 고려해서 10억 원 이내로 위반 금액을 정하고 여기에 가중이나 감경 요인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최종 과징금도 10억 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위가 정액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이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입니다만 기술 탈취 행위를 차단하려면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른바 깡통 전세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한다라는 생각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한도를 줄어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한도가 축소되는 겁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시행 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가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적 반환 보증 악용 사례가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주금공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세입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보험인데 이 보험의 개정 어떻게 자세하게 바뀌는지 알려주시죠. 네, 아마 자세한 내용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조치로 보증 한도 기준은 주택 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선순위 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주택 가격의 100%에서 해당하는 금액 중 선순위 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단독 다가구 주택의 보증 한도는 동일인당 보증 한도 7억 원, 지역별 보증 한도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주택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주금공은 현재 반환보증 상품을 취급 중인 다른 보증기관도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서 주택 가격의 100%를 반환보증 한도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주택 가격의 100%를 초과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 보증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보증 한도 개정은 신규 취급분에만 적용되지만 기존 실적을 보더라도 영향을 받는 고객층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중순쯤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성남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인데요.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으로 이례적이지만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을 크게 넘어서게 됐고요. 더불어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여러모로 힘든 모습입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대비해서 저점 대비 소폭 회복은 보이고 있습니다. 1% 내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2,323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힘든 모습이고요. 그 밖에 조선주, 에너지주, 그리고 음식료 관련한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이나마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13% 밀려난 74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IT 섹터 위주의 하락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는 실적 기대감에 또 상승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양 매도가 2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2,683억 원, 외국인은 588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이 11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725억 원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폭은 소폭이나마 축소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주가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개월이 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게 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발동한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표하는 건 소련 시절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 같은 발표에 에너지 위기가 또 한 번 악화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게 됐고요. 반면에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가 4%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석유와 중앙에너비스는 현재 6%가 넘는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게임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페드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게 됐죠. 이에 성장주들이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금리가 오르게 된다. 힘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게임주들의 약세는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고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가 현재 4.37%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3%대 하락세, 한빛소프트는 현재 5%가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55,000원 선을 내어주게 됐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침체 우려와 또 자이언트 스텝의 여파로 52주 신저가를 또다시 기록을 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힘든 모습이죠. 카카오는 7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요. 네이버도 강보한 마감을 보였던 하루를 제외하고선 6거래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넥스트칩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다음 달 손정희 회장과 만나서 본격적으로 암 인수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넥스트칩은 암과의 협업 이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은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덩달아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죠. 미래나노텍의 주요 계열사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HLB는 이뮤노믹의 교모세포종의 신약이 FDA 허가에 가속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진 모습입니다. 오늘 소폭의 강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조선해양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박의 가격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환율까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조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흑자 전환이 유력해지면서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47% 오른 85,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은 오늘 러시아 대통령의 이 군 동원령 발표 이후에 식품주들이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실적까지 호실적이 전망이 되면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8%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6,93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보모터스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에 생산 라인을 증설해서 생산량 양 2,200대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는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시간 이 시각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겹치는 종목들이 좀 많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로 본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뭐 조선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전기차 업종 쪽으로의 오늘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선 기관이 코스피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사는 이 CJ제일제당의 CJ제일제당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우선 3분기 실적에 대한 그 증권사의 전망이 좋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는 5,100억 이상을 지금 전망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수치는 작년 3분기 대비해서도 한 18% 이상은 올라가는 수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제품에 대한 점유율 상승이 올해 상반기부터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유지 이상으로의 그런 상승품이 나오는 품목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이 상품들이 이 판가도 많이 인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 가장 핫한 종목이 바로 이제 미래나노텍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미래나노텍을 집중적으로 좀 사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좀 크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한번 미래나노텍의 방향성은 좀 탐색을 해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리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역시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급등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사용되는 정제 리튬 가격도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판매량이 지금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확보하려는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도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수준의 어떤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래나노텍의 자회사에 대한 이 관심은 더욱더 높아지면서 이 역시 미래나노텍의 어떤 지분법 이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에 대한 흐름들 살펴봐 주셨고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기관이 많이 사고 있죠.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이 현대중공업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우선 현대 중공업의 이 3분기 영업이익의 흑자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작년이죠. 작년 4분기 이후에 연속 세계 분기 적자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침체도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 적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3분기에 흑자 전환한다면은 기저효과가 상당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도 건조량도 증가하는 현재 상황이고 이 건조에 대한 성과 같은 경우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환율 오늘 주식시장도 영향이 크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 환율의 상승 부분에 있어서 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하지만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수혜보는 업종이 있죠.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또 이 조선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조선 업종인 다른 자동차에 비하면 이 환율에 대한 효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 자동차 업종의 특성상 어떤 B2C가 아니라 B2B로 B2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효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 내년에는 꼭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3분기 흑자 전환은 저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스판 같은 원자재 가격까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예상치 320억 이상까지도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7월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올해 수주에 대한 목표를 거의 75%까지 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현대중공업의 수주액은
그 수도액은 무난하게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현대중공업의 이 우리사주조합 보호예수가 해제되면서 이 차익실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반등한 걸 본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좀 일단락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훈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현대중공업이었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시간 SK증권의 최성원 부분장님과 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마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준이 오늘 새벽에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추기로 결의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 예상보다 점도표가 시장 예상치를 좀 넘어서면서 지금 공포감이 휩싸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전망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3번 연속 금리를 75bp 인상을 했고, 지금 3% 넘어섰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게 거의 0%에서 올라온 걸 따지면 한 3%포인트 정도를 올해 들어서 이제 올해 봄부터 시작했으니까 불과 한 6개월 만에 그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뭐 다들 이 75bp 정도 인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상을 해서 처음에 우리 어제 그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막 반등도 했어요. 네. 네, 이제 뭐 악재가 반영이 됐다. 재료 소멸,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사실상 시장의 기대하고는 많이 달랐고 점도표도 뭐 1%포인트 올라간 거죠. 지난번보다. 그것도 불과 이제 3개월 만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굉장히 강력하게 이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쁜 전망을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연준은 좀 침체까지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시장은 이 정도로 금리가 인상되는 속도로 봤을 때는 아마 내년 정도쯤에는 침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게 정말 확실해지기 전까지 연준은 자기 스탠스를 바꿀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핵심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금리의 인상폭은 시장의 예상대로긴 하지만 전도표가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지금 시장 상황이 논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연준에 대한 입장은 뭐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시장 상황 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FOMC 결과 발표 후에 국내외 증시 출렁이는 모습인데요. 오늘자 네. 우리나라 코스피 살펴보면 2,310선까지 후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한미 증시에서 주목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결국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이 FOMC를 비롯한 중앙은행과 물가와의 싸움에 모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속해서 시장에 충격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지금 좀 매일매일만 쳐다보다 보면은 이게 좀 간과할 수도 있는 게 연준의 물가에 대한 전망치, 그 다음에 점도표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갈 때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까지 높였으니 이제는 이제 대충 물가도 고점이고 금리도 조금 있으면은 인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깨져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증시라는 건 늘 그렇듯이 가격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어찌 보면은 이 반응도랄까요? 민감도는 떨어지게 돼 있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떨어져 있는 뿐만 아니라 환율로 따지면 환율도 지금 거의 30% 절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쳐보면은 한 50에서 60% 정도의 달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로 워낙 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물론 다른 지역도 환율이 이제 통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하단은 너무 싸서 많이 싸졌기 때문에 방어가 되고 있지만 상승 모멘텀은 못 받고 재료 끝났다고 오르면 다시 되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반복되는 시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FOMC 후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결과 발표 후에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출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선반영에도 불구하고 증시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캐시 우드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와 인플레를 둘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어제 발표된 주요 지표들을 종합해봤을 때 네. 경기 침체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파월 의장 스스로가 침체 확률이 이전보다 이제 높아졌다. 뭐 정확히 표현하자면 연착륙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연착륙보다는 좀 경착륙의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아까 캐시 우드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 이런 말씀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 경제 당국이라는 거는 항상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무엇을 더 빨리 해결해야 되느냐가 이슈인 거예요. 디플레이션, 예를 들면 금리를 많이 올린 다음에 이게 경제가 많이 나빠져서 디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불확실한 미래고 이 사람들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눈앞에 있는 괴물이에요. 눈앞에 있는 괴물이 물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 그 물가를 잡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 디플레이션이 되든 인플레이션이 되든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먼저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주로 또 기술주에 투자하는 사람 또는 뭐 기술주 회사 분이라는 걸 보면 약간 포지션 토크라고 이제 일본 말이 있죠. 일본에서 쓰는 영어. 본인의 이제 포지션하고 좀 영향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연준이 좀 아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물가도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 적당하게 경기도 뭐 크게 침체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싶은 그거를 찾고 싶은 게 지금 연준의 결과예요. 연준이 이번에 파월 의장이 그 기자회견에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들이 계속해서 이 지금까지 발표된 데이터와 그걸 통한 향후 전망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 많은 정보를 다 보고서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그 줄타기를 어떻게 하면 그 선을 찾아낼 수 있느냐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시장에서 예단해서 이 전망한다거나 또는 그거에 한쪽에 베팅을 한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현 경기가 좀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경제 유명 인사들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연준의 입장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물가부터 잡겠다라는 기조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환율이 결국 1,400원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광달러로 인해서 금융 리스크가 확대된 바가 있는데요. 올해 이 남은 FOMC가 2번 있습니다. 이 강달러 기조에 기름을 붓게 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강달러는 뭐 당분간 우리 사실 달러 전망이 힘들죠. 그러니까 내년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차치하고 올해 말까지는 강달러가 좀 불가피해 보여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 적어도 100bp 금리 인상을 더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100bp인데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면 각 나라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들이 뭐 한 2번 이 정도 좀 남았습니다. 근데 그 2번 동안 미국을 쫓아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도로 인상할 수 있는 지역은 유럽 정도뿐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유럽도 이제 굉장히 걱정되죠. 왜냐하면 이미 거기는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올 겨울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대란에 따른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쫓아서 과연 그만큼은 올릴 수 있을까?
경제 자체는 그만큼 좋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75bp 인상 못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그래서 훨씬 그거보다 낮은 작은 그러니까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거고 일본은 오늘 보면 오히려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라는 거는 상대가 되는 여러 통화들의 이제 그 평균된 값들에 대비해서 달러가 어떤 가치를 갖느냐의 부분인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은 물가도 높지만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연준이 저렇게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는데 딴 데들이 못 쫓아간다면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달러와 강세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지 이제 하나 다행인 거는 이게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거 다 팔고 대안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지금 환율이 달러에 대비해서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온 세상 돈이 다 빠져가지고 미국으로 가느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뭐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자금들도 있고 선진국에 투자하는 자금들도 있고 또 통화를 다변화시키려는 수요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은 막 심각한 어떤 우려가 발생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달러와의 강세 자체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계속 열어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일각에서는 1,434원, 1,440원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조금 더 강달러 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그에 맞는 한은의 금통이 이 기조는 다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행인 건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었네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으로 확산된 강달러의 상황, 이 강달러의 위력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일조한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부문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네, 그럴 수 있지요. 예, 특히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통화 표시 모든 물건이 비싸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품들이나 이런 게 물론 유럽 내에서나 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블록에서는 위안화나 또는 뭐 유로가 사용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라든지 또는 그 밖의 원자재들로 달러 결제가 여전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뭔가를 내가 사서 들여와야 되는 데들은 자국 통화로 표시된 물가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비용적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면 이게 돌고 돌아서 왜냐하면 그 나라의 임금을 또 올릴 거고 임금을 올리게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제품 가격도 올릴 거고 나중에 미국에서 수입하시는 분들도 그걸 다시 이제 또 비싸게 수입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미국이 제일 자유롭다고 지금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입을 할 때는 다시 강해진 달러로 수입을 하게 되니까. 그럼 이제 미국이 각 나라의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뭐 적당히 서로 하자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미국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게 하고 있을 뿐이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내수나 이런 부분들이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딴 나라들은 생긴 거잖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이 비싸지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내수가 불편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환율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이거를 좀 문제를 이렇게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금리 인상 자체가 또 내수를 망가뜨리니까 내수 위축은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밖에서 들여오는 것들의 그 제품 가격들이 싼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 측면에서 보면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글로벌리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이제 뭐 4분기 초만 되면 물가 고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할 거고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더 물가의 상승이라는 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많이 좀 대응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통위는 또 지난달 25일 이례적으로 4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좀 단행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에 따라 한은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 한은 역시 금리 인상은 좀 피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이죠. 네. 예,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마이너스 실질금리 상태잖아요. 비록 정책금리를 좀 올렸지만 물가 상승률 내년도 보면은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일 텐데 내년도까지의 물가를 보더라도 지금 물가가 아니라 이 1년 후를 보더라도 마이너스 실질금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는 계속 좀 올려서 금리를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속도의 문제일 텐데 한국은행 총재께서 사실은 한 100bp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그래서 이전에 한 4% 올릴 정도까지는 우리도 한 3% 정도까지 올리면 되지 않겠냐 얘기를 했다가 이제 또 한 4.4, 뭐 내년에는 4.6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것보다는 우리도 한 100bp나 3.5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내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거예요. 뭐 당연히 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코스트도 늘어나는 거고 이미 돈을 빌렸었던 가게에도 부담을 더 느끼게 되는 건 맞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 쪽에 아마 지금도 이미 좀 꺾이고 있는데 이게 쉽게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물가 하락 압력 이런 거 좀 있죠. 예, 있긴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우리가 지금 당장 더 우려해야 되는 건 부동산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게 엄청 높은데 부동산이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혹시 어떤 역자산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금융기관이 조금 위태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사실은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렇게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만 혹시나 드러났을 때 대비해서 지금은 좀 리스크를 좀 이렇게 방어적으로 가야 되는 리스크에 대해 방어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한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기준금리가 조금 더 크게 올라갈 만큼 한은에서도 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부동산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역자산 효과까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증시 반등 시점을 두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다들 언제 반등하냐 궁금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뭐 주도 업종은 어떤 종목이 될지 주목하실 만한 업종들 투자 전략 이야기해 주시죠. 네.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시가 싸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경기 침체가 돼도 사실 보통 30% 금융위기까지 가면 50% 이렇게 주가 하락하는데 이미 30% 가깝게 하락을 했고 통화도 이미 굉장히 큰 폭으로 약세를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금융위기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바닥이 그래도 상당히 단단할 거라고 봐요. 일시적으로야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쏠림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뭐 그거를 좀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다가 다시 또 이제 반등하고 지난번에 6월 달에 많이 떨어진 이후에 7, 8월 달에 또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늘 그 FOMC가 아주 저는 제롬 파월 의장이 무서운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시장이 선반영하고 이런 것도 다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시장이 선반영해서 예를 들면 조금 나빠지면 다시 긴축이 아니라 완화적으로 가겠지 이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증시를 올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본인은 나타나서 다시 그렇지 않다는 거를 강조해 줄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싸졌으니까 사자. 그래서 또 뭐 한 10%, 15% 지난번에 미국 시장 오른 것처럼 그 오르고 나면 그래? 그러면 니네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의 경제 쪽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잘 안 죽고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강한 얘기를 해주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대응이 일단 첫 번째.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그 전체 시장 쪽에서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높여주는 게 좋고 업종별로 보면 경제라는 게 언제나 모든 상황이 나빠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좋아지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혜를 보는 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수출입을 하는 회사들 이런 데들은 뭐 모든 나라들이 다 환율이 약세고 달러 빼고 약세라서 조금은 효과가 적겠지만 적어도 액면으로 하는 매출 같은 것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사 같은 데들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벗어나려고 정부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 중에 일환으로 나타나는 게 신재생 에너지나 배터리나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항상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그리고 단기 대응을 하실 때는 딴 것보다는 지금의 어찌 보면 증시 전체를 억누르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자신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이런 기업들을 또는 업종들을 골라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최성원 부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FOMC 특집으로서 대응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충격 속에서 국내 증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유난히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업종별 주요 흐름부터 짚어봐 주실까요? 네, 오늘 뭐 FOMC 회의 이후에 지금 지수는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약했었던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오늘 국내에서 전체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이라면 특별한 이슈가 있는 그런 섹터 중심으로는 지금 강한 그런 흐름세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국내 증시 자체가 뭐 아침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조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감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준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자체가 이번 한 번으로 올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파월 의장이 오늘 뭐 얘기했듯이 향후에 기준금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좀 더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뭐 음식료 관련, 특히 뭐 에너지 관련 쪽이 이제 비교적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전일 러시아의 그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부분 동원령을 이제 발령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이제 러시아 관련발 이제 좀 불안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뭐 러시아에서 뭐 당장은 뭐 가스를 끊거나 뭐 그럴 거는 아닌 걸로 예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그런 감은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곡물 사료 관련된 부분은 만약 러시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 수출이 아마 11월 달에는 종료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곡물 가격이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은 좀 강한 그런 이제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러시아의 부분 이 동원령 발표에 따라 러시아 관련주들 오늘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역시 좀 비상인 상황인데요. 최근에 외인의 자금 유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외인의 자금 유출은 어느 정도로 가속화될까요? 네, 지금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외출 매도를 하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도 규모가 뭐 전일보다는 조금 아침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세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300억대 이상의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외국인 매도세는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9월 한 달 동안 거래소에서 1조 9천억 정도가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미국 경제가 이제 긴축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이제 달러화 강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달러화 강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현재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달러화 강세가 지속이 된다. 오늘도 지금 1,400원대 지금 초반을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달러화 강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수출 하게 되면 이제 관련된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기업 실적들이 조금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 이거를 원자재 가격, 제품 가격으로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네, 또 하나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1뿐만 아니라 이제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환율이 오를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적으로 반등은 1,47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이 한미 금리 차가 조금 더 커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높은 금리 차가 지속될 경우에는 원화의 가치뿐만 아니라 물가의 상승 또한 리스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열릴 금통위에서 베이비 스텝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빅 스텝이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빅 스텝을 또 밟게 될까요? 네, 일단은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하는데 쉽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금리 차가 이제 0.75%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연말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저께 이제 나왔었던 패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연말에 기준금리를 4.4% 정도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지금 시장에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도 한 100bp 이상 지금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입장에서 보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준금리를 만약 올리지 않는다라고 현재와 같이 느리게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이제 물가 부분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게 이제 한국은행 이제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와 반대로 이렇게 금리를 급하게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가계나 소상공인 아니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쪽으로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이런 이제 가계나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제 대출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출 이자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그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인 것은 확실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국내 금리 경제 상황으로 봐선 0.25%씩 아마 두 번 정도 올해 아마 두 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6%인데 만약 이게 7%대로 올라간다든가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빅스텝 가능성도 뭐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좀 하락하는 증시 속에서 사료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방어주로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하반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침체될 가능성도 뭐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아마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3분기보다 아마 4분기 실적이 보다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보유율을 조금 더 높이시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대신 이제 내가 어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공격적인 것보다 이제 보수적인 그런 투자 방침이 좀 더 필요할 거고요. 뭐 하락장 내에서도 뭐 이제 베어마켓 랠리는 항상 뭐 존재를 하니까 그런 틈을 이용한 뭐 단기 매매 정도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종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방어주 쪽으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환율에 민감한 환율 절하에 관련된 관련주들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다라고 경기 방어주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유틸리티나 아니면 필수 소비재 같은 그러니까 음식료와 같이 뭐 저희가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얼마 전에 지금 계속 지금 음식료 관련된 업체들의 지금 제품 가격이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이런 음식료 관련된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실적 측면에서 보면 방어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여줘야 될 게 이제 환율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해외에 이제 달러를 많이 달러를 많이 수입을 하는 그런 이제 업종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조선업종 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후판 가격이 최근 안정세를 찾으면서 아마 그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계속 LNG선의 이제 수주가 이어지면서 조선 관련 업종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뭐 단가 자체는 상당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 부품에 관련된 수급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FOMC 대응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